4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의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열었죠.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다며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민주당 초선의원 81명이 긴급 모임을 갖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당원 당규를 바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당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나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으로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됐다면서 초선들부터 달라져서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반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국민의힘에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정장의 합류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네. 대선 주자는 커다란 정당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혼자서 상당 기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갈 수 없다. 네. 구체적으로는 대선 후보를 뽑는 절차가 시작될 7월 이전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신 반장,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죠. 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에 초입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고요. 3주요? 네. 예, 3주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상황이군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 많고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코로나 소식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 671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증의 연관성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집단의 접종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방역과 백신 두 가지 모두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소식을 신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숨지는 환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주거공간, 다중이용시설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일상은 물론 요양시설처럼 취약한 곳에서 확진자가 물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네, 지난 겨울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례없는 오후 9시 통금에 각종 모임은 금지됐죠. 여정에 여러분들도 어느 때보다 삭막한 연말연초 보내셨을 겁니다. 3차 유행이 잦아들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또 따뜻한 봄이 오면서 일상을 향한 희망도 커졌지만 지금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을 코앞에 둔 이 풍전등화의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71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644명, 해외 유입 환자가 27명입니다. 1월 중순 이후에 2달 이상 3,400명대에서 확진자 수가 정체가 됐었는데 요즘 최근 열흘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이 214명, 경기가 197명, 인천이 39명 추가됐습니다. 부산과 대전도 각각 10명, 22명씩 나왔습니다. 문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규모 유행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래 연습장도 도우미로 통칭되는 접객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출입 명부를 소홀히 하고 주류 판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네,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555명입니다.
2.5단계 기준이 전국 400명에서 500명 수준이니까 이걸 뛰어넘는 건데요. 일단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3주간 진행이 됩니다. 2.5단계로 올리는 것은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별, 시설별 필석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부산 등에 적용이 되는 얘긴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이 해당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밤 10시로 운영 제한을 늘렸던 곳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9시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방역당국이 강조한 건 적극적인 검사입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4살도 안 된 아이들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의 경우도 교사들이 방역당국의 검사 통보 문자를 무시하고 출근을 하면서 사태가 커졌죠.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전날 밤 50대 원장 A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1시쯤 숨졌습니다. A씨는 숨진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내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고요.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면 벌칙 적용은 물론 치료비와 생계비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 더욱 백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현장인데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보육교사와 요양병원의 60세 미만 등에 대한 접종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잠정 연기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증이 관련성이 있다는 걸로 보인다는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3번째 혈전증 사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유럽의약품청은 전체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fter a very in-depth analysis has concluded that the reported cases of unusual blood clotting following vaccination with the AstraZeneca vaccine should be listed as possibl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European Medicines Agency has confirmed that the benefits of the AstraZeneca vaccine in preventing COVID-19 overall outweigh the risks of side effects.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번 주말쯤 접종 재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접종 일정이 기존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를 보면요, 속속 접종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혈전 증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경우에 30살 미만은 다른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독일은 60세 이상과 고위험층 집단에게만 접종을 하기로 했고요. 스웨덴과 핀란드도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내린다면 당장 2분기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 명의 국민들께서 1차 접종을 마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과 치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분기 접종 대상 중에 절반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하는데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화이자나 얀센은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거나 물량이 충분치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백신이 답이라는 점 방역 최전방인 대형 병원과 요양원에선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덕을 봤다. 국내 요양병원 감염과 사망이 확 줄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기사에 소개된 남양주시 현대병원 김부섭 원장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보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70, 80대 초고령 환자가 별로 없고 주로 60대 이하가 입원합니다. 사망자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오늘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1월 초에 350명에 달았던 위중증 환자가 현재 110명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병상도 8,000개가 넘는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확진세가 커지고 있지만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로 지금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접종이 시행되는 6월이 될 때까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중환자 발생과 치명률이 줄어들게 되고 코로나19의 위험도도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위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긴급 사태를 해제했던 일본은 최근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겠다고 공언한 미국은요. CNN에 따르면 현재 성인 4명 중에 1명이 백신을 완전히 맞았고 확진자가 실제로 경이로울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도 4차 유행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But now it's plateaued at a disturbingly high level. The last count yesterday was 63,000 cases in a single day. When you're at that level, there is the risk of getting a surge back up. 보육시설이나 스포츠 행사 등에서 감염이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6, 7만 명 수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생활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진입 초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 주목. 네, 방역당국이 이제 4차 유행의 초입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 3차 유행 때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3주 더 연장이 되고 이제 일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이 더 강화되는 이른바 이제 핀셋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조 반장, 마스크 의무 규정이 오늘 강화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 적용이 되는데요.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버스하고 택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실내로 봐야 되겠죠? 네, 버스나 택시는 물론이고요. 배나 비행기와 같은 모든 운송수단은 실내에 포함이 됩니다. 야외라고 마음을 또 놓아서는 안 되는데요. 2m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공연장처럼 많은 인원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앞으로 모든 보건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코로나 소식은 여기까지 좀 다루고요. 이제 기타 오늘 뉴스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란에 억류돼 있던 우리 국적 한국 케미호가 풀려났다는 거죠, 류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 억류 95일 만인데요. 95일이요? 예, 선원 20명이 탑승한 한국 케미호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다가 해양 오염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2일에 선장을 빼고 선원 19명만 풀어줬었는데요. 오늘 이제 선박과 또 선장을 모두 풀어준 겁니다. 사실 해양 오염은 핑계였고요.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이란 돈 70억 달러가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동안에 양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억류가 해제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건 또 근심스러운 얘기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심을 굳혔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죠. 네, 일본 NHK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침을 굳혔고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사선 폐기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이 원전을 운영하는 주체가 도쿄전력입니다. 도쿄전력이 원전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담긴 내용물이 이게 도대체 뭔지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 합니다. 네. 자, 일본 소식 하나만 다뤄보도록 하죠. 일본 화장품 회사 DHC 얘기인데요. 저희도 이제 여러 번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좀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요시다 회장의 혐한 발언이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거죠, 박 반장? 네, 발단은 NHK였습니다. 최근에 NHK에서 DHC 홍보팀에 전화를 해서 당신 네 회사는 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담긴 요시다 회장의 글을 홈페이지에 계속 걸어놓고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시다 회장은 지난해 11월 회사 홈페이지에 혐한 발언이 담긴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 취재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시다 회장은 NHK 취재 요구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NHK는 일본 조선화의 원흉이라고 밝혔는데요. 요시다 회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NHK는 간부, 아나운서, 사원 대부분이 한국계다라면서 돌출된 턱, 평평한 뒤통수 등으로 한국계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그 차별적인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정말 황당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가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국산 전투기가 오늘 공개가 됐다는 거죠,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국 기술진이 주도를 했습니다. KF-21 보람의 1호기입니다. 오늘 경남 사천 한국항공 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출고식이 열렸는데요.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8번째 쾌거입니다. 네, 정부가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후에 20년 만에 선보인 건데요. 사업 비용만 8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의 전투기보다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고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달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건 이제 정치 소식은 아닙니다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뉴스죠. 새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만 24살 김태현이었는데 오늘은 아예 포토라인에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근데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또 마스크를 잠시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말에 잠시 마스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대체로 포토라인에 서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보통인데 상당히 침착하게 또 말을 이어가고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로 보이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진입 초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 주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선거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은 오늘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죠.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패인에 대한 분석과 쇄신책을 놓고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반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반면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올해의 사자성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약 33%의 득표를 얻은 아시타비가 꼽혔습니다. 자, 옛부터 쓰이던 표현은 아니고요. 나와 타인에게 적용하는 도덕적인 잣대가 다를 때 쓰는 소위 내로남불을 한자식으로 바꾼 일종의 신조어입니다. 네, 벌써 넉 달 전이네요. 교수신문이 뽑은 지난해 사자성어 내로남불을 한자로 번역한 아시타비였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7일 내로남불이란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이렇게 영어로 소개를 했습니다. 선거 참패가 한국 정치의 변화를 예고한다라는 제목으로 4월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까지 친절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넉 달 전의 교수들의 일침 소용이 없었던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하루 만에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국민 뜻을 받들어 더 혁신하겠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의 일성 내로남불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더 꾸짖어 주십시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도 위원장 그야말로 몸을 낮췄는데요. 소통과 경청, 결단과 희생, 공정과 정의, 반성, 성찰 이런 좋은 단어들을 모두 썼습니다.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친 최인호 수석 대변인 누가 더 많이 반성하고 혁신하는지 혁신 릴레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의 주요 패인으로 꼽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정책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은 누차 강조드렸듯이 저희들이 계속 지켜나가야 될 정책이 있고 확고한 것은 이사 부동산 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번 비대위의 활동 기간 다음 주 16일 원내대표를 뽑을 때까지 불과 일주일이긴 합니다. 새로운 혁신, 쇄신색을 낸다기보다는 이른바 관리형인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게 쇄신이냐라는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웅래 전 최고위원입니다. 도 위원장이 대표적인 친문 의원들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대표를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갖고 쇄신을 해야 되는 마당에 쇄신의 당 얼굴로서 특정 세력의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솔직히 그거는 면피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거고 국민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선거의 패배 원인, 쇄신책을 놓고도 논쟁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반성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2년 전 조국 사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런 주장 나왔는데요. 당내 소신파 김혜영 전 의원입니다.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갈라치고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이후 당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김 전 의원, 검찰 개혁을 비롯한 이른바 초윤 갈등, 부동산 실책도 짚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내려다 법원에 의해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과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였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는 아니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친문 진영을 대변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죠.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요. 김 전 의원 말대로 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선거를 지낸 쪽에서는 대체로 그 선거에 가장 도움이 안 됐던 분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될 말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 말대로 하면 대체로 망해요.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은 소신파가 아니라 공감대가 없어서 혼자가 된 겁니다. 참고로. 네, 김혜영 전 의원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의 2030 국회의원 5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이 돌아선 데 대한 처절한 반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당내 주류적 관행과 기득권 구조에 비판적이었어야 할 우리 청년 의원들까지도 오만했고 게을렀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더욱 꺾었을지 모릅니다. 네, 이 5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초선 의원 50여 명도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요. 또 입장문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정당이라면서 초선 의원부터 달라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당원 당규를 고쳐서 공천을 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원 당규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국민적 공감 없이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습니다. 네, 반면 초선 중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 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지키기, 또 검찰 개혁에 앞장서온 김용민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의 민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고 본 김 의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진 180석 영리하고 신속하게 활용해야 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우리 민주당은 지체 없이 불공정을 해소할 개혁 과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그중에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네, 앞서 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언론을 짚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을 더 철저히 파헤쳤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지나친 네거티브 전략을 패배 원인으로 지적하는 일각의 시각과는 반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심했다고 보고요. 언론이 편파적이다 또는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에 상당한 좀 침해 요소가 되거나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좀. 네, 16일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까지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친노무현계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겨둔 이번 선거 질 때가 됐다라면서도 민주당의 독주 또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너무 충실했던 죗값을 치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질 때가 됐고 그리고 뭐 참패 하는데 원래 물론 민주당이 그동안에 너무 그 독주하는 모습 또 그 시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하지 않고 법을 그냥 막 밀어붙이듯이 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죗값이긴 한데 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선거 패인을 두고 서로의 코끼리를 말한다. 내 코끼리만 코끼리고 너의 코끼리는 코끼리가 아니라고 비웃는다라고 했는데요. 선거 패인과 향후 진로에 대해서 내가 틀리거나 전부가 아닐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민주당의 변화 과정 앞으로도 여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내로남불에서 빠져나올 것,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 초선들부터 달라질 것. 선거에서 진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제 비대위 체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죠. 첫 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당 안에서는 이제 쇄신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늘 모임을 갖고 아주 당 전반적인 분위기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유 반장이 제목도 잡았지만 민주당이 이미 기득권 정당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신 반장 오늘 한 50여 명이 모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총 81명인데요. 그중에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모임을 했는데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의 약자, 더 민초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도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일단 다음 달 2일 당대표 선거 때까지 토론회를 열고 요구사항을 전달해 보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당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얘기도 일부 나왔다고 하는데요. 내부 공감은 있었지만 모두 합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입장문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당이 강성 지지층에 흔들린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제대로 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우리 초선 의원들이 충분히 개진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류 반장이 초선 의원들의 주장 자세히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주장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 네, 그렇습니다. 이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는데도 당원 당규를 너무 쉽게 개정을 하고 또 후보를 냈다는 점을 반성을 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가 불충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진심 없는 사과, 주어와 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이 없는 사과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박 전 시장 사건은 2030 여성뿐 아니라 굉장히 넓은 세대의 여성들이 많이 겪는 일인데 그에 대해서 공감한 적이 있었는지 그 분노에 대해서 성찰한 적이 있었는지 반성을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2차 가해도 언급을 했는데요. 권인숙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 선거가 왜 이뤄졌는가에 대한
어떤 겸손하고 죄송스러운 태도가 부족했고, 그리고 그 지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었던 2차 가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에 대한 그 사과의 마음까지 다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도종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당내에서 뭐가 좀 색깔이 뭐 너무 친문 위주로 또 비대위원장을 선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오늘 초선 의원 모임에서 혹시 관련한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모임에서 뭐 그런 논쟁은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비대위가 제대로 일해야 한다. 이쪽이 더 주장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당청 관계에 대한 의견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당의 시기다. 당의 중심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초선 의원들이 나선 데 대해서도 모임을 주도한 고영인 의원이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초선들이 보였던 모습에는 분열적인 요소가 있었던 걸 반면교사 삼아서 자중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7대 국회 당시 대거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저마다 전면에 나서 의견을 개진하는 바람에 당 운영에 오히려 혼란이 있었던 점을 얘기한 건데요. 당시 초선 의원 108명이어서 108번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도 비대위원장의 위원장직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친문 세력이긴 하지만 일주일 임기 비대위여서 특별히 권한을 가진 게 아니고 개파를 고려했다기보다는 전 최고위원들이 점잖은 분을 앉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인데요. 박 의원은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죠. 다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서부터 새로운 인물과 노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노선을 표방할 수 있어야 네. 당을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당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으면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임박한 상태고 또 다음 달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류 반장, 이미 움직이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6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먼저 있는데요.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없었지만 4선의 윤호중, 안규백, 박완주 의원 그리고 3선의 김경엽 의원이 거론이 됩니다. 당 대표 주자로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뛰고 있는데요. 당내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당내 주류로 불리는 친문 세력이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서는 윤호중, 김경엽 의원이 또 당대표 주자 중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친문 세력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있었던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게 방향을 잘 모아가야 되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로남불에서 빠져나올 것,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 초선들부터 달라질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합니다. 당 입장에서는 대선까지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고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남아있죠. 오세훈 시장도 자신의 공약을 추진하려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 의회와 어떻게 하든 협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드디어 업무가 다 끝났습니다. 발제도 무사히 마쳤고 회의도 다 끝났고 이제 퇴근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난데없이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박 반장은 빨리 밥 먹고 와요. 그 야근 수당 이미 신청해놨고요. 알았어요. 치밀하고 치열하게. 아니, 그 수당보다도 정확하게 취재를 잘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늘 있던 일이라는 듯이 능숙하게 야근 수당을 신청하고 모니터 앞에 앉겠죠. 하지만 일이 끝났는데 또다시 일이라니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황은 일과를 마쳤는데 다시 또 야근을 시작해야 하는 직장인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무사히 치르고 승리를 거뒀지만 눈앞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이죠. 지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았듯이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해야 한다든지 그것에 더하여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책임질 수권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어제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남기고 간 과제였죠. 자신이 당을 떠난 뒤에도 내부 분열과 반목을 일삼았던 과거로 퇴행해선 안 된다는 경고였는데요.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당부이기도 했을 겁니다. 포스트 김종인 체제를 맞이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신 지휘봉을 잡았죠. 국민의힘으로선 다음 목표는 내년 대선 승리일 텐데요. 이제 주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전열을 가다듬고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막중한 과업인데 다른 한 손에는 야권 통합이란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듯한데요. 주 권한대행이 선정한 제1 목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었습니다. 합당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시기 절차로 하실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생각이 같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당을 먼저 재정비하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전당대회 이후로 잠시 미루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권한대행은 야권 통합이라는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선합당, 후 전당대회에 무게를 실은 거죠. 이번 선거에서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가 중도 무당층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만일 합당 이후 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이 명실상부 중도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계산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합당보다 선거평가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말은 그렇게 해도 본격적인 합당 논의 전에 이미 몸집 키우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양당이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보선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후보 단일화입니다. 처음부터 단일화의 판을 만들고 판을 키우고 끝까지 판을 지키고 완성시킨 사람은 안철수였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측 단일화 실무협상팀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이태규 사무총장이 선수를 쳤습니다. 이 사무총장의 말은 결국 협상에서 국민의당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의도한 워딩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전에는 단일화 신경전, 선거 후에는 합당 신경전이 펼쳐질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10년 만에 자리를 되찾은 오세훈 시장도 과제가 산적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첫날부터 능숙하게 외쳤던 만큼 1년 남짓한 임기 안에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임기 시작 첫날부터 서울시의회를 찾아가 자세를 낮췄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10년 동안 내공도 많이 쌓으셨다고 그러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잘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일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구성을 잠시 보면요. 시의원 110명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명 뿐인데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의 도움 없이는 오 시장이 시정을 마음대로 펼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오 시장이 뭐라도 하기 위해선 시의와의 협치가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오 시장은 당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약 8년 8개월 동안 추진한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큰데요. 광화문 광장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 시장이 먼저 몸을 굽히긴 했지만 약효가 시원치 않은 듯합니다. 시의회는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산 투입이 많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수많은 시민 공청회와 시민 그런 알림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그러면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안은 박 전 시장이 추진하던 역점 사업 중 하나죠. 모두 79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서쪽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모두 없애 광장 규모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오 시장은 당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공사를 강행하자 거세게 반대했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시장이 정권으로 그러니까 공사 중단해라 이렇게 그 명령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이 사안도? 예, 시장님 뜻대로 이건 마음대로 이게 중단할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위에 동의를 좀 구해야죠.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죠. 임기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시의회는 이것도 의회 동의 절차와 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 못지않게 오세훈 시장 앞에도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선거 승리했지만 눈앞 과제 산적. 협당, 협치, 산 넘어 산. 선거는 끝났지만 정말 여야 모두 상당히 중요한 숙제들을 안고 있네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벌어졌던 대화를 소개했는데 상당히 센 견제구를 오늘 또 인터뷰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자, 오 시장이 이제 일주일 내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쉽지 않겠는데요. 네, 결국 오 시장이 시위와 얼마나 이견을 잘 조율해 나가느냐가 결국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오 시장은 선거를 치르면서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 재개발, 재건축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었죠. 먼저 이에 대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35층 제한을 푸는데 의회를 거쳐가야 되는지를 좀 질문 드린 겁니다. 아니면 시장이 그냥 결재하면 되는 건지. 아니죠. 의회 조례도 개정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상임위에서 또 논의 과정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정부 또 국토부하고도 또 협의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김 의장은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의회 등의 동의 과정 등을 여러 가지 거쳐서 엮여 있는 일들이 많다면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 방식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유리한지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이요.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요.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김 의장은 진실의 문제가 담긴 첨예한 문제다라고 하면서도 일단 19일 날 시작되는 이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9일에 이제 임시의 본회의에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권을 상정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예산 삭감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바로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은 좀 앞서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시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내곡동 생태탕 식당 일가 인터뷰 등을 전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틀째 코로나 행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앞서 이제 신 반장이 정리했던 그 거리두기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네, 오 시장은 오늘 오전에 서울시 간부들하고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률 적용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서울시만의 방역 대책을 주문한 건데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영업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희생을 단기적이라면 강요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참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을 무려 2년 동안을 그런 상황을 시민들께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종별, 업태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네, 오 시장은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우수 공공의사 유치를 위한 채용 방식 변경과 처우 개선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지금 민생 현장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4차 유행의 불씨를 끄고 민생 경제의 불씨를 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선거 당일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신 반장. 네, 그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 재보선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9일 송원석의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게시판과 SNS 페이지 등에서 국민의힘 송 의원을 제명시켜야 한다는 글이 다소 올라온 겁니다. 한 지지자는 안하무인 인격 문제를 일으킨 송 의원이 국민의힘 이름을 달고 있다면 모처럼 돌아온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지지를 잃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잃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른 지지자는요, 더불어민주당과 뭐가 다른가? 이번 선거 승리가 댁들이 잘 해서된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요, 잔칫날 상 뒤집는 망동을 그냥 묵인할 건가 현명한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송 의원은 경찰에도 고발을 당했는데요. 아, 고발당했어요? 네, 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송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했는데요. 당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송 의원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당직자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이 어제 노조에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과문 내용을 쭉 보면 그 피해자에 대한 일단 사과 의사를 거기에 밝혔다고 하는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네요. 이제 고발까지 당했으니까 수사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오세훈의 견제구 날린 서울시 의회 주호영 합당론이 먼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보선이 끝났고 이제 대선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저희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윤 전 총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담집, 윤석열의 진심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을 누르고 지지율 1위에 올랐었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 내에서 독주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친문 세력이 공개적으로 지원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대신해 국민의힘을 임시로 맡게 됐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또다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7월 전 당내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유로 꼽은 건 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000만 원꼴로 들어가는 정치 자금 모두 개인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자, 지금까지 단일화 국면을 단일화 때까지 끌고 간 정치인들 몇 면을 보시면요. 정몽준, 안철수 둘밖에 없습니다. 재벌급.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돈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도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은 대선판에서 아까 말했듯이 1,200억 들어가는 판에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은 없습니다. 제3지대를 꿈꾸다 실패의 아이콘이 됐죠. 주대응은 윤 전 총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될 수 있다. 우려 섞인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전 사무총장에겐 없고 윤 전 총장에게 있는 반전 카드가 하나 있죠. 자타공인 킹메이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손을 잡고 독자 세력을 만들까 내심 걱정인가 봅니다. 본인이 고사를 했는데도 굳이 상임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나름의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정작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은 이미 윤 전 총장에게 가 있는 듯합니다. 한번 만나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자기 주변을 제대로 구성해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개별적으로 입당해서는 자기 정치 활동 영역 확보가 힘들 거예요. 개별 입당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확실히 아닌 듯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로 공정을 꼽았는데요. 공정이란 단어 자체가 윤 전 총장의 브랜드가 됐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공정에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 기소와 구형을 했던 분이고 그 구형량이 선거법 위반이나 국정원 특활비 위반 빼놓고도 30년을 구형을 했고 지금 이제 24년입니까? 형을 살고 계시는데 저는 구속 기소와 구형과 또 법원에서 형량이나 이런 거는 저는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 이야기까지 꺼냈는데요.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에 꽤나 자신감이 붙었나 봅니다. 선거가 끝난 뒤 당에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이뻐서 지지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권이 워낙 민심과 어긋나는 폭정을 하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야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윤 전 총장. 언제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지 관심인데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포인트나 빠졌죠. 올해 초 이른바 추윤 갈등이 잦아든 뒤에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민심은 바람과 같다는 말이 있죠. 윤 전 총장의 지지세, 콘크리트 지지층은 아닌 듯합니다. 지지층을 다잡을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책이 하나 출간된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진심이란 대담집인데요. 고교 동창인 전직 기자가 윤 전 총장과 나눈 대화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의 대담집 왠지 좀 낯이 익습니다. 안철수의 생각. 지난 2012년 안풍이 거세게 불던 당시 나왔던 책이죠. 이 책 역시 기자 출신 교수가 대화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있고. 윤석열의 진심에는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생각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대화가 이루어진 건 추윤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해 9월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진심,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민주당이 참패를 확인한 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1등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요. 이 지사 입장에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고민일 듯 싶습니다. 더욱이 이 지사 입장에선 민심은 확인했지만 당심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있는 상황이죠. 이번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당내 친문 세력들, 과연 비주류인 이 지사에게 빗장을 풀어줄지 의문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 때문에 이 지사에게 날을 세웠죠. 이른바 강성 지지층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강성 지지층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자기 검열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기껏해 한 몇천 명일 겁니다. 뭐 수없이 막 문자를 날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검열 받는 거죠. 그럼 뭐 문자들 오더라도 우리 뭐 상관없이 뭐 그것도 이제 많은 생각 중에 의견 중에 하나로 하고 쫄지 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념이 과하면 음식 본연의 맛을 잃게 됩니다. 지지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강성 지지층을 태극기 부대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저 태극기 부대처럼 뭐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폭력은 쓰진 않지만은 언어 폭력은 계속된 거 아니에요? 그 강성 지지층한테 끌려다니면은 당이 오그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당이든 다 그렇게 되면은 어려워집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거기에서부터 그러면은 탈피 중도가 예.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도 당심보다는 민심에 무게를 두고 정치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반민주당 정서, 일단 국민들의 마음부터 되돌려야겠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에 정말 힘들었는데 정권 재창출을 해냈던 거는 변방의 장수, 비주류로 이렇게 얘기됐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그걸 보여줘야죠. 박용진이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치는 자기 마케팅이죠. 그런데 이분만은 좀 자제해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낄끼 빠빠라고 하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겁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서 붙으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건 뭐 그분이 농담으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근데 뭐 이전에 뭐 언론 인터뷰 몇 군데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 시사하는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본인이야 뭐든지 할 수 있죠. 예. 뭐 본인 마음이니까 할 수 있지만 그걸 당원들이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죠. 아직은 때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건 방금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물러날 때와 서 있을 곳, 갈 곳을 알아야 되는데 추 장관이 지금 대통령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그건 무시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 일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맞대결, 농담 같은 일이 벌어질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의 진심, 대담집 고출간, 1등 이재명, 당심이냐 민심이냐.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이른바 민감한 사건들을 다시 이제 들춰보기 시작했죠. 이제 재판에 넘기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이제 검찰이 수사해 왔는데 검찰이 오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거죠? 박 네, 관장. 그렇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요,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고 또 이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죠. 산재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던 이 실장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기획재정부의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요.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면서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네, 이번 기소는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에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번 기소로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박 반장이 설명했지만 검찰이 오늘 이진석 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청와대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 거죠, 신 반장. 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실장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실장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한데 기소를 해서 유감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자, 검찰이 오늘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죠. 전주지검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 이모 씨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이 씨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을 청구받은 전주지법이 곧바로 체포 동의서를 전주지검에 송부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주지법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체포 동의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은 포고 뒤에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동의 여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달 국회 본회의 일정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류 반장,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상직 의원 감싸기를 반성하고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 회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가 이 의원을 편법 증여 탈세 혐의로 고발한 지 무려 9개월 만의 일이라면서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스타항공 사태를 이 의원에게 전적으로 내맡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에 떠밀려서 이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노동자의 투쟁이 청산 위기를 방치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검사장이 오늘 검찰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하나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떤 입장문이었냐면요. 장모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고 또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악의적 전파자들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어떤 기사길래 1억 원씩이나 소송을 낸 거예요? 네, 기사가 아니고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장 기자는 지난달 9일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라면서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LCT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당시 한 검사장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LCT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대구와 대전고검 근무 중이었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윤석열의 진심 대담집 곧 출간, 1등 이재명 당심이냐 민심이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일반 승용차로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에 이어서 일반 도로에도 도입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 경찰차를 타고 단속 현장을 돌아볼 텐데요.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암행순찰차를 2016년도부터 고속도로에서 운영하게 됐는데 사망사고가 약 2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도까지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암행순찰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안엔 이렇게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반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서 교통경찰차인 걸 알리게 되는 겁니다. 운전자분들이 경찰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는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 단속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순찰을 돌면서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륜차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순찰차로 쫓아가면은 도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에 신호위반 이륜차 하나 따라가 보죠. 뭐 잡으셨어요? 이 앞에 그 이륜차 방금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셨어요. 따라온 걸 알고 계신 걸까요? 모르고 있죠. 선생님 잠깐 정차하세요. 이륜차 선생님.
도로에 떡볶이 5조, 신호 위반 하신 거 인정하시죠? 범칙 사망의 벌점 15조입니다. 저도 이제 떨어진 줄 알고. 그래, 앞으로 신호 잘 지키시고 법규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오토바이가 지금 안전모를 안 쓰고 번호판이 우선 없거든요. 일단 안전모를 안 쓰고 운행하셔서 그리고 지금 오토바이가 지금 번호판 이거 신경 안 해가지고. 수생기 아니에요? 잠깐 빌렸어요. 그래요? 여기 아는 형 만나서. 면허증 잠깐만. 번호판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좀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소유주분이 우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운행은 선생님께서 하셨으니까 진술서 하나 작성해 주시면 돼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우선 안전모를 안 쓰셨고요. 번호판도 없는 상태여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에 번호판을 부착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서요. 불신검문 후 진술서를 받아서 사건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기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호박 귀엽고. 예, 잠시만요. 기름 넣으러 가시는 거. 방금 같은 경우는 다음 교차로에 유턴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아마 좀 주유소 가기 동선이 좀 짧으니까 좀 불법 유턴을 하신 것 같아요. 잠깐만 세워주실래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유턴하시면 안 되고 항상 들어가셔서 사기를 잘 껴야 돼요. 잘 준수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지난 2016년 고속도로에 처음 도입된 암행 순찰 단속은 일반 순찰차 대비 난폭 운전은 290배, 버스 전용은 2.1배, 갓길 통행은 2.4배 단속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운전 유도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가 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운행 순찰차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구나, 언제 어디서나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해야겠다, 그런 저희가 홍보 효과도 있고요. 모든 게 이제 예방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는 17일부터는 도심 지역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시행돼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과속 단속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도심부 내 그 속도를 50km 이하로 줄이고 보호구역을 포함한 그 생활권 도로는 30km 이하로 제한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그 암행순찰차 내에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한 그 첨단 과속 단속 장비를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이 암행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운전자의 태도가 아닐까요? 운전자분들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친 한 줄은요, 김태현이 만든 택배 포비아입니다.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오늘 포토라인 앞에 섰죠. 신상 공개 이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위축되기보다는 상당히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요? 김태현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택배 포비아, 그러니까 공포증이죠. 택배 포비아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택배 송장 주소를 향수로 지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곽두팔, 육만춘같이 거친 느낌의 택배 예명을 찾고 있다고 하죠. 김태현이 만든 택배 포비아, 두려움의 몫은 또 다른 약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신진 반장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신혜원 반장 휴가 끝났다고 연락 좀 해요. 안 올 수도 있으니까.